안녕하십니까? 이항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매년 이런 거를 해서 보신 분도 있겠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이 강의는 2024년에 개정된 어떤 세법과 일부 지방세 개정에 대한 개정세법 강의입니다. 지금 강의 녹화를 3월 한 20 며칠 날 하는데 이미 법령 구축들이 다 이제 공포가 돼서 파이널 안으로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좀 그렇지만 시행령이나 규칙이 안이 나왔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 안본으로 이게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이 강의가 여러분이 2024년에 개정된 세법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우리 회계나 세법 다루시는 분은 보셔야 됩니다. 이걸 맨날 연말이나 이런 데만 검토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제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걸 하셔서 되고요. 이제 목차를 보시면 맨 5페이지에 보면 먼저 원천징수 관련된 세법을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원천징수. 어떤 건 연말정산, 어떤 건 그냥 원천징수. 올해도 많은 얘기들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번 보시면서 원천세 관련된 걸 배우시고요. 야, 제가 봐도 그렇죠, 여러분요. 뭐 원천세 개정만 50개가 이렇게 돼. 너무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법에 가서 법인세법 자체의 어떤 내용들 뭐 이런 사실 작년에도 법인세는 배당금들에 대한 게 너무 많았는데 올해도 또 그 배당금과 관련한 의제 배당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 어려운 게 바뀌었어요. 그걸 여러분 어렵지만 저는 할 거예요. 왜요? 이럴 때 안 들어보면 들어보실 기회가 없잖아. 한번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올해도 뭐 다른 건 그렇게 없다더라.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기업들이 법인이 연녹색 번호판 보셨어요? 그런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 안 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다 송금불산이 판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요런 데 배우실 겁니다. 그런 얘기도 배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너무 중요한 것들 나왔었죠. 그죠? 금형이 작년까지는 기계장치 내용이었는데 올해부터 금형이 여러분 그죠? 공구, 비구, 비품에 들어가서 5년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요, 또 뭐, 조세특례제한법은 할 필요도 없이 뭐, 워낙 많이 바뀌었죠. 워낙 많이. 그래서 올해는 뭐 두 가지 뭐, 그죠? 문화재산업 출자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2개가 신설이 됐어요. 뭐 조특법은 그냥 그런 거고 기한 연장들이라 조특법에서 뭐 크게 바뀌는 거 잘 없는데 뭐 계속 검토 중에 또 있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또 올해 뭐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임시투자세액공제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통합세 늘려서 그걸 올해 또 연장하겠다 뭐 나오는데 아직 이 강의할 때까지 그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 작년에 했던 높은 세율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도 적용한다. 뭐 이런 건 아직은 통과 안 됐으니까 연도 중에도 지금 계속 세법이 바뀌니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조세, 아이고, 이거 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쪽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몇 개 바뀌는데, 여러분, 와,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게 나온 거 아세요? 글로벌 최저한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세법. 정말 징그러울 정도 세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배워보실 겁니다. 부가세법에 가서는 뭐 맨날 일반적인 얘기라 뭐 특별하게 뭐 용어들이 많이 좀 바뀐 건 있던데
부가세는 뭐가 바뀌었나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소득세죠. 그러니까 앞에 원천징수 말고 일반적인 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뭐 요런 것들, 요런 건 어떻게 또 됐나, 뭐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요런 거. 상장법인 뭐 대주주, 그죠? 양도세 과사형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작년 12월 28일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상속증여는 올해는 없는데, 상속증여에서 너무 많이 아시죠? 올해 정말 좋은 게 나왔죠, 그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합해서 1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1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혼인이나 출산했으면 1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냥 줘도 된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물어보는 건 기존에 줬었는데 그거랑 이 1억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그 얘기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7장은 국세기본법이네요. 국세기본법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될 내용은 없죠. 다만 국세환급가상금이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우리 간주임대료 구하는 거 여러분 역사적입니다. 그 간주임대료를 여러분 구하는 공식이 드디어 2.9%가 또 올해 3.5%로 올라갑니다. 3.5%로. 그러니까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바뀌니까 부가세법의 간주임대료, 소득세법의 간주임대료, 연말정산할 때 주택임차 차입금, 개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법인세 간주임대료가 다 바뀌죠. 그죠? 3.5%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바뀝니다. 국세환급가상금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국세징수법 별 볼 일 없겠고요. 종부세법도 특별한 건 없는데 여러분 어쨌든 또 맨 마지막에 여러분 10장에서는요. 그죠? 10장에서는요. 지방세법인데 미리 말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자, 뭐죠? 와우. 법인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분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인세는 3월 말에 내고 한 달, 중소기업은 2달 분납이 되죠. 지방소득세는 그냥 4월 말에 일시납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는 건요. 올해 2024년 4월에 지방소득세를 낼 때부터 법인 지방소득세도 올해부터 분납이 돼서 일반 기업은 그죠? 뭐 한 달, 중소기업은 2달 분납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요런 식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봅니다. 여러분 원천징수부터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에서 보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작년 12월 31일 날 여러분 법률이 공포됩니다. 공포되고요. 시행령은 2월 29일 날 공포가 됐는데 그 밑에 조특법에는요. 또 일부가 이 강의한 날 이후에 일부 내용이 공포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거야. 수시로 바꾸는 거야, 연도 중에. 다만 이렇게 연도 중에 바뀌는 건 아주 그냥 한 건이에요. 마이너한 거예요. 어쨌든 바뀌니까 별도로 표시를 해드렸고 시행규칙은 자 오늘이 3월 22일에 녹화하는 날이 그래서 오늘 공포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 2월 29일, 3월 22일자로 공포가 됐고 조세특례제한법만 일부의 시행령과 연관 시행규칙이 3월 요번 주 정도나 또는 내일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건 별 의미 없고요. 1번으로 갑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입니다. 우리가 맨날 여러분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애를 낳아서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가 6세 이하라면 회사로부터 줄 때 월 10만 원이 비과세였어요. 맞죠? 참 잘 됐네요. 월 20만 원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건 줘야 비과세 되겠죠. 그죠? 줘야 비과세가 됩니다. 월 20만 원이 비과세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됐고요. 육아휴직 수당은 우리가 보면 그죠? 보면 맨날 육아휴직급여 뭐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잖아. 우리가 맨날 배울 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아서 이 근로자에게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고요. 밑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들 이런 분들도 이게 비과세 되는데 오른쪽에 사립학교 직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사립학교 직원이 이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한 달에 150만 원 한도로 비과세돼. 요거 생겼으니까 이 사립학교가 주로 이 법이 선생님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직원들도 사립학교에 이런 사무를 보는 직원들도 그 대신에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있어야 돼요. 얼마를 주겠다. 한 달에 150만 원 이하까지로 해서 비과세됩니다. 이건 그 어떤 사무직 직원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봐지네. 3번 직무발명보상금은 원래 연 500만 원이 비과세인데 이걸 700만 원. 근데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다는 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7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만 보세요. 사용자 등이니까 여러분 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이 분들이 이 종업원이 그쵸? 회사에 근무래. 법인에 개인 말고 법인에 근무하면 그 법인에는 지배주주가 있겠죠.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죠? 그와 특수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법인이 그죠? 지배주주에 해당을 하거나 그 사람의 특수관계니까 친족이 되겠죠. 친족들. 그런 지배주주의 친족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야 될 조문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비과세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최대 주주의 아들, 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분들은 700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주시고요. 4번 기가 막히네 이것도. 원양어선, 외항어선, 해외건설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그죠? 배 타고 다니시는 분 또는 해외건설의 근로자가 월 300만 원 비과세 다 알잖아요. 원래 해외 근무는 월 100이잖아요. 월 100인데 이분들이 월 500으로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해외건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팀들이 갔다. 그렇죠? 한 달에 500이면 1년에 6천이 비과세잖아요. 다 아시죠? 혹시 저랑 뭐 안 해보신 분은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해외 건설할 때 가면 직접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흔히 말하는 생산직 건설직들이 있겠고요. 백업이 있죠. 백업들이 있잖아요. 재무도 가고 인사도 가고 뭐 이런 분들이 가요. 자금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백업은 안 와요. 한 2년 전쯤에 그죠? 국세청에서 법령해석위원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해외 건설에 파견 나가도 관리직은 300이 아니라 100만 해주는데 관리직도 근로자다. 그래서 이분들도 당연히 300이다. 법을 바꾼 게 아니라 당연한데 관행적으로 관리직은 100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이런 법령해석위원회가 열려서 관리직도 300이다. 그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직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있으면 300이지만 건설 현장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건 100이고요.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300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걸 보는데 그 300을 500으로 바꿔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순간 까먹었는데 2년인가 3년 전에 국세청이 이제 법령해석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실무자님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를 관리직들도 해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건 300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봅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회의할 때. 제가 이제 너무 잘하는 거라서 여러분 제발 우리 백업 부서들도 올해부터 500의 비과세인데 전제가 건설 현장에 계실 때만 합니다.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에 해외 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인데 이게 공무원이나 왼쪽에 이것도 재외공관의 행정 직원들이 받는 것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더 받으면 비과세인데 오른쪽에 그렇죠? 약간 그런 행정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받는 자라서 밑에 나와요. 뭐 요런 행정 직원들도 된다. 한번 보시고요. 해당되는 분은 근데 중요한 건 왼쪽이 코트라 코이카인데 올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원이 해외 나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추가로 받는 국외 근무 수당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도 올해부터는 비과세.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외국에 근무한다고 더 받는 돈이 비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6번 주택자금 대여 이자가요. 이것도 그죠? 여러분 이걸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전세 집사라고 빌려주는 돈은 가지급이면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인정이자인데 이 직원이 중소기업에 다니면 이걸 가지급 인정이자를 안 잡아요. 가지급으로 안 보는 특혜거든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도 여러분이 아까 배웠죠, 그죠? 지배주주 등에 해당이 되거나 지배주주 등의 친족에 해당하면 그거는 인정이자를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종업원도 이 혜택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 혜택은 못 준다. 저는 이건 옛날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주주의 아들이 아까 말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았다. 가지급 이런 주택자금 대부를 받았다. 이제까지는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은 종업원이잖아. 오너 아들이라도. 근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7번 위탁 보육비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복리후생적 급여라는 비과세인데 이게 이번에 바뀐 건 우리 회사가 1번 오른쪽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 올 때 애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또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획을 맺고 지원해 주는 거 우리 애들을 좀 받아주세요. 얼마. 요것들이 비과세라는 게 제가 보면 그럼 이걸 작년까지는 과세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과세했었을까라는 생각은 있네요. 안 하지 않았을까? 다만 애매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올해부터는 비과세입니다. 요거에 대한 작년까지는 그러면 과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득세법에 회사가 내가 우리 애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맡긴 돈을 회사가 줬으니까 과세인데 회사가 다 이걸 과세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올해부터는 비과세라고 명문으로 들어왔습니다. 8번 보지 마십시오. 주택연차 전혀 관련 안 보셔도 됩니다. 9번 노후연금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연금들을 들어가셔서 이런 걸 IRP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그죠? 보세요. 받을 때 연금으로 받겠죠. 연금으로 받아요. 연금으로 받으면 이게 왼쪽에도 있습니다만 나이에 따라 3%나 5%입니다. 요런 거가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기준금액이자 연간 여러분이 이런 연금을 1200만 이하를 받으면 요 위에 왼쪽 위에 나이에 따르는 3에서 5%요 정도로 원천징수로 끝나요. 근데 1200만 원이 넘으면 이게 종합과세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200을 15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을 받습니다. 개인연금, IRP 같은 거를 연금을 받으면 1년에 받는 게
1,500만 원이 안 넘으면 그냥 나이에 따라 3.3, 4.4, 5.5, 5.5고 시작하죠. 70세까지 5.5%, 4.4, 지방세니까 3.3 이렇게 원천 징수로 끝납니다. 이건 꽤 잘한 것 같습니다. 1년에 받는 연금이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됩니다. 10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로스업률이 여러분, 역사적인 거 이건요. 11%가 여러분 10%로 인하됩니다. 그럼 이건 이 고액의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그죠? 이 10%가 바뀌는 건 법인세율이 원래 10%였는데 이게 9%로 바뀌었잖아요. 작년부터 최저 세율이.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로스업률이 10%로, 그러니까 이건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받는 것부터 갑니다. 그러면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100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여기에 10%를 때리고, 그죠? 요게 근로소득 금액이고, 그로스업 배당 가상액이고, 여기다가 소득세 세율을 때리고, 소득세가 당연히 45%죠, 최고가. 여기다가 다시 요놈을, 그죠? 배당 세액공제를 뺍니다. 그럼 이게 진짜 세금이에요. 결정세액에다가 요놈의 10%가 지방소득세인데, 여러분 그러면 외우세요. 해보시면 나오지만 이게 최고 세율을 이렇게 고액의 배당이면 요 배당 금액에 요 지방세 합한 금액이 약 43% 정도가 나와요. 이게 2023년일 때는 42%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 정도가 올라가는 거라 고액의 배당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43% 외우세요. 그래서 누가 야, 내가 올해 고액의 배당을 받는데 세금이 얼마니? 사장님, 회장님,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토탈 43%인데 배당금을 줄 때 14%, 1.54%를 띄고 주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줄 때 15.4%를 띄고요. 2024년에 줄 때 내년 5월, 2025년 5월에 다 합하면 43 정도니까 뺀 나머지를, 그죠? 나머지는 2025년 5월에 줍니다. 띱니다. 세금을. 요 정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로스업률이 이렇게 바뀐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올해부터 11번 집합투자기구 안 보셔도 됩니다. 12번 이거 아까 했죠? 여러분 이건 아까 했습니다. 여러분 국세기본법에 정기예금 이절, 국세환급가산금이 2.9가 3.5로 바뀌니까 간주임대료나 소득세법에서 또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그죠?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를 할 때 금융기관 말고 개인에게 빌릴 때도 그 이자율이 요 이자율보다 높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이자율이 3.5%로 올라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13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들어. 10초만 봐주실래요? 그래 보고 적용식이 1번도 좀 보세요. 아이고 저 힘들어. 저 살짝 물 한 잔 먹으려고 그래요. 자 빨리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리니까 여기에 이자를 공제해 주는데 여러분 그죠? 자 먼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고 비거치식이냐 그 중에 하나만 맞았냐 여기에 해당하지 않냐에 따라 1,800, 1,500,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요게 2,000, 1,800, 800으로 200에서 300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회계사님 이 차입금은 2024년에 차입했을 때만 800, 2,000이 아니요. 언제 차입했는지 상관없고요. 올해부터 이자 낸 금액이 이 조건일 때 800, 1,800, 2,000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올해 차입이 아니에요. 이자는 얘는 또 나갔는데 그 공제되는 금액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상환기간이 10년, 15년이 안 될 때는요. 300이거든요. 요 300도 600으로 올리셨어요. 아셨죠? 요게 올라왔는데 적용식이 1번에 보면
많이 나오죠.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면 옛날 규정을 적용하라가 부칙인데 그 옛날 규정을 제가 코멘트를 썼죠. 가로 안에 상환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면 1000,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1500인데 회계사님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자 상환기간이 15에서 30년일 때 1000이잖아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상환기간이 15년인데 고정금리 이거 옆에 기타는 800이잖아. 그러니까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이 아니라면 개정돼도 800인데 옛날 규정으로는 1000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이럴 때는 1000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고요. 아셨죠? 요것들은 제가 다 일일이 코멘트를 단 거예요. 그냥 혹시 이걸 회계사님 이거 그냥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낸 거를 한 거죠. 그런 얘기하시면 저 속상해요. 그 사람들이 원안을 냈지만 저는 그걸 다 풀어헤쳐서 조문 순서대로 소득세, 법인세, 조문 순서대로 이걸 다 일일이 모은 거예요. 원천세, 법인세별로. 그리고 적용 시기에 애매한 것들 제가 다 일일이 코멘트를 달고 수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일일이 다 손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2달, 3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 좋겠다. 너 그냥 기재부나 국세청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설명하니 야, 나도 하겠다. 여러분 못해요. 나중에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낸 보면 제 거랑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안 돼 있는 것들도 많고요. 제 자랑을 했네. 여러분에게 도움 주려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14번에 갑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 위에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장기주택 저당할 때 우리가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일 때 된다고 돼 있죠. 올해부터 6억으로 바뀝니다. 6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집을 살 때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요. 6억 이하니까 5억 6천짜리를 샀다. 기준시가가 작년엔 안 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작년 이전에 산 건 안 됩니다. 5억 넘어간 건요. 올해부터 사는 것만 됩니다. 14번에 좀 전에 그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자 왼쪽에 맨 밑에 보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인금융기관 내 이전합니다. 이거 뭐 좋은 건데 넘겨서 다음에 왼쪽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직접 상환할 때 하나입니다. 여러분 칠판 보시면서 이게 대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A은행 거를요. B은행에서 신규로 차입을 해서 이것 거를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이 여기에 개인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이 은행이 개인에게 주면 안 되고 직접 B, A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끼리 돈을 여기서 직접 상환해야 된다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개인이 이걸 받아다가 이 사람이 즉시 이거를 상환해도 이 차입금이 된다야. 옛날에는 개인이 받아서 상환하면 안 됐는데 이게요. 작년 연말에 2024년 연말에 기재부가 유권 해석을 냈어요. 이거 해주라고. 그리고 법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적용 시기에 보면 차입금의 2번 이전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거니까 이런 건 2023년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도 중에는 기재부 유권 해석이 나왔다가 내년에 법이 바뀌는 겁니다.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네요. 15번 여러분 자녀세액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제가 할아버지인데 손녀, 손자가 있다 그럽시다. 손녀, 손자가 있으면 제가 아들, 딸이 공부를 해서 제가 직접 다 부양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기본공제 150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15만 원 이렇게 받는 거 이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법을 바꿔서 이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기본공제를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들도 받아라. 이것도 소급 적용이었어요. 알았죠? 그리고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왼쪽에 한 명은 15, 두 명째도 15, 그래서 두 명이 30이야. 두 명은 15, 15에서 30이라고. 근데 요걸 35니까 이제는 자녀세액공제가 애가 하나면 15, 둘째부터는 20, 그래서 두 명일 때부터 35가 된 거예요. 알았죠? 세 명째부터 30만 원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명은 15, 둘은 20, 세 명부터는 30씩. 요게 자녀세액공제. 요건 올해부터고요. 손자 손녀가 되는 건 작년 연말정산부터 했었었고요. 16번 여러분 16번 주기죠. 여러분요, 이건요, 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에 가서 보세요. 빨리 여러분. 이제까지는 여러분 산후조리원에 근무 애기들 나러 들어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갈 때만 20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올해부터 총 금액을 지워버렸어요. 전 잘했다고 보는데요. 아예 애나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200만 원을 넣어서 한돈의 세액공제를 받아라. 20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액공제 공식에 돌아가서, 알았죠? 1900 기준을 없애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뭐죠? 6세 이하의 어린애는 전액공제 의료비로 됐어요. 여러분 연필 있으시면요, 요렇게 하나 뭐 써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2024년 1월 1일 현재 6세 이하의 어린애는 올해부터 전액공제니까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필로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의 나이가 올해 2018년 1월 1일 이후면 이게 6세 이하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프면 올해부터는 의료비가 전액공제 의료비로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전액공제 의료비로 들어가요. 이해해 주시고요. 뭐 장애인 활동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올해는 이게 의료비 세액공제 된다더라. 뭐냐 읽어보시면 될 내용 같고요. 여러분 17번 고액 기부금이 바뀌어요. 조심해요. 이제까지는 1,000만 원 15% 넘어가면 30%였잖아요. 올해 한도로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죠? 특례 일반 기부금은 여러분 40%입니다. 기부금. 올해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고액의 기부금은 3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4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40%입니다. 신탁은 안 보셔도 되고요. 3번 자원봉사 영역이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죠? 뭐죠? 옛날에 어느 지방의 바다에 오염이 돼서 우리 새들이 막 죽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막 가서 기름 걷어내고 그랬죠. 그런 것도 코로나 같은 데 가서 막 자원봉사 분들이 하루 8시간 개념으로 5만 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했는데 여러분 같이 소중한 분들이 하루 8시간을 노동을 하고 도왔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8만 원입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8만 원도 적지만 8만 원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됩니다. 오른쪽에 유류비 중에 그 자원봉사 근로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안 된대. 이게 원래 내가 차 끌고 가니까 그 유류비도 해줬는데 그건 안 된다고 돼 있네. 이동을 위한 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연금은 이건 그냥 모기지론이어서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연금소득이라. 근데 여러분 주택연금이 10억 이하라는 건 아시죠? 주택연금이 여러분 2년 전부터 기준시가 12억이 하면 주택연금을 받아 우리가 영모기준이라는 거 그 개념으로 똑같이 일치시켰다. 여러분이 연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가 추가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죠? 소액부징수는 뭐야? 소액이라 원천징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이자소득 안 하거든요. 또 1,000원 미만일 때 하는,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일 때 안 하고 이자는 전부 다 하는데 1,000원이어도 오른쪽에 그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 영역 사업소득은 요게 3.3% 원천 징수를 하는데 그 3%가 그 금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올해부터는 원천 징수를 합니다. 실무자님도 알아주세요. 요거 원천 징수를 합니다. 소액부 징수가 안 걸리는 거고요. 20번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거고요. 21에 외국인 통합계좌라는 게 나와요. 통합계좌라고 하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점 나오죠. 국외 금융투자업자, 외국의 증권사들이 주식 매매 거래를 일관 주문 결제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말해요. 그래서 이 통합 계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 돈을 지급하면 그 통합 계좌 명의인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한다. 해당되는 부분 보십시오. 어쨌든 여기 약간의 독특한 게 새로 나왔습니다. 22번도 안 봐도 됩니다. 외국 이런 거 경정 청구가 원래 말일일 그다음 말일의 11일부터 열하루가 늘어난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기부금 영수증에 우리가 이거를 발급 명세서라고 불렀어요. 기부금을 받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명세서를 세무서에다 내는데 그 발급 명세서를 발급 합계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24번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죠. 상용 근로소득, 그러니까 일당 말고요. 매일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 간이지급 명세서를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냈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빼고 과세 근로만 6개월에 한 번씩 1월, 6월, 7월, 12월 거를 다음 달 말에 냈는데 이걸 원래 매월 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난리 났었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부터 지금 간이지급 명세서를 1년에 12장을 내라고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무리 전산해야 하더라도요. 여러 이유로 요놈이 연장됩니다. 2년간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도 간이지급 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요.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만 냅니다. 이게 바뀌니까 가로 이번에 원래는요. 가산세 조항이 약간의 좀 유예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놈도 2026년으로 당연히 다 연장된 거예요. 이게 2026으로 되니까 다 이것도 연장되고요. 보면 왼쪽에 불분명 금액이 5%일 때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2년이 연장됐고 그다음에 또 소규모 사업자일 때도 이게 가산세 면제가 2026년부터로 다 그러니까 요쪽 관련되어 있는 건 전부 다 2026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편한 거고요. 임직원에 대해서 주식기준 보상 거래 내역입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임직원인데 외국 법인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또는 외국 법인이 직접 우리나라에 지점 등으로 사업장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이지만 외국 법인이 출자한 우리나라 외투 기업들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 사업장 지점들 여기 근무하는 한국인 임직원이 그 외국의 모 법인으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스탁 옵션 등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에 명세를 내라는 거. 맨 밑에 가로 3번에 임직원 국외 주식 매수 선택권 등 거래 명세서라는 서식 별지 30의 5호가 신설됐습니다. 내주셔야 됩니다. 내주시고요. 그렇죠? 그게 언제 오른쪽에 내년 3월 10일까지 냅니다. 알아주시고요. 왼쪽에 제출 여건 나오죠. 외국 법인이 뭐 가번에 우리나라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 법인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해 새로 나온 이런 명세서들을 따로 내시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26번 간이색 하지 말죠. 그죠? 왜요? 바뀌었잖아요. 자녀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바뀌니까 간이세액표가 일부 바뀝니다. 시행령이죠. 일부 바뀌었고 이미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